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손끝이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사실부터 고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한소진, 29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이라 믿어왔습니다. 데이터와 숫자를 다루는 회계팀들이 그것이 제 명함이었습니다.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일은 믿지 않았습니다. 종교는 없고 운세는 재미로만 볼 뿐입니다. 제 삶이 제 선택의 결과물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내가 실수한 만큼 책임지는 세상, 그 깔끔한 인과율이 제 신조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28회의 삶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습니다. 큰 굴곡 없이 명문대를 졸업하고 원하던 직장에 들어왔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고라곤 어릴 적 다리가 부러진 게 전부였고 그마저도 깁스에 받은 친구들의 낙서를 자랑거리로 여겼던 즐거운 추억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29이 된 올해 2012년 그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인생의 장르를 잔잔한 드라마에서 서스펜스 스릴러로 강제 변경한 것 같았습니다. 연초부터 사소한 불운이 발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간발의 차로 버스를 놓치고 아끼던 컵이 손에서 미끄러져 박살났습니다. 단순히 깨진 게 아니었습니다. 유리 파편이 튀어 발등을 긋고 지나갔고 붉은 피를 보며 기분 나쁜 오한을 느꼈습니다. 그저 운이 없는 날이겠거니 애써 웃어 넘겼습니다. 통계적으로 이런 날도 있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대한 제약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서 밀려왔습니다. 10년지기 회원이와 함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쇼핑몰 사업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된 겁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우리는 뭘 해도 될 거야 라며 밤새 미래를 그렸던 우리였습니다. 개발업체가 돈을 들고 사라지자 텅 빈 통장 잔고만큼이나 우리의 관계도 공허해졌습니다. 네가 계약서만 제대로 봤어도. 혜원이가 싸늘한 눈으로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알던 다정한 친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저주를 퍼붓는 악기 같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보자고 했잖아. 아는 사람 소개라고 믿어도 된다며. 억울함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꼼꼼하다고 자부했던 제가 왜 그날따라 계약서의 독서 조항을 보지 못했을까요? 마치 무언가에 눈이 가려진 것처럼 말입니다. 10년 우정은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채 끝났습니다. 그 실패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낙인이 되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몸마저 저를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인 모를 편두통이 머릿속을 헤집었고 진통제를 삼켜도 머릿속에 삼켜도 머릿속에서 누군가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는 갑자기 세상이 거꾸로 도는 현기증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덜컹거리는 지하철 소음이 괴물 울음소리처럼 왜곡되어 들렸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댄 채 식은땀을 흘리는 저를 낯선 사람들이 무심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발이 제 머리맡을 지나갈 때마다 밟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내 몸이 더는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낯선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MRI도 혈액검사도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제 몸 안에 정체 모를 시한폭탄이 도사리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의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고통은 저의 이성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보이지 않던 그 불운은 마침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출근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젖은 머리를 말리기 위해 드라이기 스위치를 올린 바로 그 순간 위에인 하는 모터 소리에 섞여 기괴한 파열음이 들렸습니다. 귀청을 찌는 굉음과 함께 제 머리 위에서 푸른 성광이 터졌습니다. 손에 쥔 드라이기가 시뻘건 불꽃을 뿜으며 폭발한 겁니다.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했습니다. 코를 찌르는 오존 냄새와 타일 바닥에 후두둑 쏟아지는 파편 소리. 잠시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귀에서 하는 이명만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엔 검댕이 묻어 있었고
머리카락 타는 역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눈썹 끝이 그을려 바스러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걷잡을 수 없이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파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만약 저 파편이 눈으로 튀었더라면, 아니, 조금만 더 가까이서 터졌더라면, 상상만으로도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살이었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채 거실로 걸어 나갔습니다. 다리가 풀려 기어가듯 나갔습니다. 엄마, 나 올해 진짜 마가 꼈나 봐.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제 몰골을 본 어머니의 얼굴에서 놀라움은 순식간에 깊은 근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히 딸이 다쳐서 놀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체념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아 소파에 앉히고는 마른 입술을 한번 죽이고 나서야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20년간 혼자서만 품어온 비밀이었습니다. 소진아, 원래는 노래가 다 지나면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 베개 밑을 뒤적여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부적이었습니다. 저는 29년 동안 제 베개 밑에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는 제가 대여섯 살 무렵 강원도 상골의 작은 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당을 쓸던 한 노스님이 어린 제 손을 잡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곁에 있던 어머니에게 나지막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평생 못할 운이나 딱 한 번 아주 힘든 고비가 있을 겁니다. 스님의 그 말에 어머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29이 되는 해 그 한 해를 넘기는 것이 무척 고될 것입니다. 온갖 굳은 일이 아이를 시험할 테니 부디 몸을 사이게 하십시오. 허나 너무 걱정은 마십시오. 그 해만 무사히 넘기면 막혔던 물길이 트이듯 남은 인생은 평탄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고백을 듣는 동안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20년 전 스님의 말을 어떻게 믿는단 말인가? 나는 통계와 확률을 믿는 사람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돈과 친구를 잃고 건강마저 무너져 내린 지난 몇 달의 시간. 그리고 방금 전 제 머리 위에서 폭발한 드라이기까지.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이 29의 애군이라는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부정하려 해도 제 삶을 난도질하고 있는 이 현실이 곧 증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제 이성은 공포 앞에 무력했습니다. 길을 걸을 땐 간판이 떨어질까 하늘을 쳐다보는 버릇이 생겼고, 횡단보도 앞에선 모든 차가 저를 향해 돌진할 것만 같아 몇 번이고 신호를 보내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조차 저를 비웃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세상은 저를 해치기 위해 존재하는 거대한 덫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오후 그 두려움에 기름을 붓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 앞 상가에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맞은편에 서 있던 노부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북적이는 사람들 틈에서 오직 그 두 사람만이 흑백 사진처럼 이질적으로 보였습니다. 빛바랜 한복을 입은 감정이라고 실려있지 않은 텅 빈 눈이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집요하게 훑었습니다. 눈동자가 탁해서 초점이 없는 것 같은데도 정확히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흑푸성이 고무신이 눈에 들어왔을 때 불쾌함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그들을 스쳐 지나가던 바로 그 순간 주변의 자동차 소음이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가듯 순식간에 찾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등 뒤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쉰 듯하면서도 송곳처럼 날카롭게 귓가에 파고드는 음성이었습니다.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닌 쇠를 긁는 듯한 소리. 용케 아직 안 죽었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덜컥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호가 깜빡이며 붉은색으로 바뀌었고 다시금 자동차들의 경적과 사람들의 소음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노부부가 서 있던 자리에는 웬 젊은 커플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허공을 향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었습니다. 그 환청인지 실제인지 모를 목소리가 귓가에 찐득하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죽었다는 말, 안 죽었다는 말, 아니면 이제 곧 죽게 될 거라는 예고일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2012년 12월 31일까지 아직 3개월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 노스님의 말이 맞다면, 그리고 방금 들은 그 목소리가 경고라면 남은 90일은 저에게 주어진 유예 기간일지도 모릅니다.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성적인 한소진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싸워야만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노부부는 없었지만 횡단보도 건너편 어둠 속에서 무수히 많은 눈동자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29. 제 인생의 가장 길고 끔찍한 겨울은 이제야 진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제 이야기의 끝을 맺으려 합니다. 앞서 적어 내려간 글에서 제 손끝이 떨렸던 건 그때의 공포가 되살아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죽음에 근접한 상황을 겪어야 했던 전율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횡단보도에서의 환청 이후 저는 극심한 공황장애에 시달렸습니다. 길을 걷다 숨이 턱 막혀 주저앉기를 수십 번, 세상이 저를 조여오는 듯한 공포 속에 갇혀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바닥에 쓰러져 과호흡으로 떨고 있던 제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낯선 남자는 당황하지 않고 제 손을 꼭 잡고 천천히 숨을 쉬하며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얼어붙어 있던 제 숨통을 틔워주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 지금 제 남편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무너져 내린 제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습니다. 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뻔한 위로 대신 그저 제 떨리는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절망뿐이던 제 삶에도 조금씩 빛이 드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아홉수라는 놈은 정말이지 지독했습니다. 스님의 예언대로 마지막 고비가 남아있었습니다. 2012년 12월 25일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 사람과의 데이트를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택시에 몸을 씌웠습니다. 눈 내리는 창밖 풍경을 보며 이제 올해도 다 갔구나. 하고 안도하던 찰나였습니다. 미끄러운 눈길 위에서 차체가 괴놈을 내며 중심을 잃었고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콩 하는 소리와 함께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하얀 병실 천장이 보였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차가 반파될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제가 목숨을 건진 건 천운이라더군요. 으스러진 뼈와 찢어진 피부의 고통 속에서도 저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 말씀대로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결국은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아홉수는 정말 무서운 것이었지만 저를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퇴원 후 거짓말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고의 후유증을 털고 일어나 다시 회계 업무를 볼 수 있는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제 인생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손을 내밀어준 그 남자와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2025년. 저는 어느덧 마흔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습니다. 제 곁에는 든든한 남편과 저를 닮아 씩씩하고 사랑스러운 두 딸이 있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소소한 일상을 나눕니다. 29살에 그토록 잔인했던 겨울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눈물겹도록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혹시 지금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시련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있나요? 이유 없는 불행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자책하고 계시진 않나요? 제가 산 증인입니다. 그 지독했던 아홉수도 죽음의 공포도 결국은 지나가더군요. 29의 한소진이 겪은 공포는 43 한소진의 행복을 위한 예방주사였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포기하지 마세요. 거친 파도가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잔잔하고 눈부신 바다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당신의 삶에도 분명 따뜻한 봄날은 다시 찾아옵니다. 저처럼요.